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2돌을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저는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언제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나머지 신경이 쇠약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제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나니 다시 지금처럼 건강해질 수 있었죠. 저는 그 이후 저와 저희 딸에게만 집중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했고 그 결과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던 그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요. 당시 저는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었고 요가는 그저 건강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하던 운동 중 하나였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남편 역시 그 독서 모임의 멤버 중 하나였어요. 저희는 그 안에서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서 취향이 잘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요가에 조금씩 더 깊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라 요가 관련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자주 읽었는데요. 남편도 철학과 종교 등 저와 같은 분야의 책들을 좋아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사이비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몸에 좋은 기가 흐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로 저희의 대화는 급속도로 깊어졌고 사이도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이었어요. 보통 이런 주제로 남자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일은 드문데 남편은 본인이 특이한 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군요.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을 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한의사시거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지. 아, 정말? 그럼 세강씨도 한의학에 관련해서 엄청 해박하겠네. 어쩐지 아는 게 너무 많다 했어. 해박한 건 아니고 난 우리 아버지만큼 똑똑하진 않아서. 다만 우리 몸에 음양오행이 중요하고 기가 잘 흐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동의할 뿐이지. 아버지처럼 비싼 한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이렇듯 서로 말이 잘 통하니 연애도 안정적이기만 했죠. 그 전에 제가 해왔던 연애들은 항상 자음이 잦고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남편과의 연애는 싸움도 없고 평온하기만 했어요. 공무원이던 남편의 일과는 늘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감정이 크게 너를 뛰는 일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째 연애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은 벚꽃길을 걸으면서 담담하게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저는 그게 다른 요란한 프로포즈보다 좋았고 당연히 그러자고 대답을 했죠. 그날 귀가한 저는 밤새 결혼식을 어떻게 올릴지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새벽 늦게 잠이 들었을 만큼 설렜어요.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 나야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일하니까 당신이 편한 시간에 맞출게. 벌써 혼인신고부터 결정해?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정했잖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지도 난 땡땡동 근처에 몇 개 알아봤는데. 결혼식? 아유, 결혼식 굳이 해야 돼?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 사는데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만 합치면 안 될까? 남편의 파격적인 말에 저는 펄쩍 뛸 수밖에 없었죠. 뭐? 결혼식을 아예 안 올리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럴 거면 프로포즈는 왜 한 거야? 아니, 내 말은 부부가 되자는 거였지 결혼식을 올리자는 건 아니었어.
사실 나는 어차피 지인도 별로 없거든.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면 그게 결혼이지 뭐야.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결혼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결혼식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당신이 지인이 왜 없어? 우리 독서 모임 멤버들만 해도 몇인데. 직장도 있고.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라도 결혼식은 꼭 해야 돼. 집안에 자식이라곤 나 하나인데 내가 결혼식을 안 올리면 우리 부모님 그동안 뿌린 축의금 언제 받냐고. 솔직히 나는 우리 가족한테 결혼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그래. 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서 말씀드려. 아니면 반지 도로 가져가든가. 평소에도 남편은 가끔 정말 애 같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결혼할 때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떠밀며 당장 가족들한테 저를 인사시키라고 종용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가족들이 편한 날을 받아오라고 했고요. 제 등살에 남편은 마지못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를 가족들한테 인사시키는 날짜도 겨우 받아왔고요. 정말 진심으로 인사시키기가 싫었는지 남편은 본인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린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본인 집에 가기 싫어했는지 단 10분 만에 알 수가 있었죠. 시아버지는 한눈에 봐도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눈썹도 장비 같은 모양으로 기가 센 인상이셨고 시어머니 역시 보통 관상이 아니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말없이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으셨죠.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인 시누이는 인사도 건성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남편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기만 좋아하는 딱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전부 자기 자랑하는 얘기들 뿐이었죠. 어쨌든 저는 나름 신경 써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시부모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곧바로 지적을 하더군요. 남편 될 사람 가족한테 인사드리러 온다면서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올 생각을 하니? 어느 집안에서 자랐는지 기본 예절도 안 되어 있구나. 그 마사지인가 뭔가 한다잖아. 배움이 길턱이 없지. 대학이나 나왔나 모르겠구나. 엄마 아버지, 어떻게 첫 마디부터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 사람 인사도 안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자리 만든 거라고요. 말씀 좀 가려하세요. 초면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대학은 나왔어요. 그리고 네,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에 VIP 고객들 많이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시간 나실 때 마사지 받으러 오세요. 제가 피로 잘 풀어드릴게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마사지라면서 VIP는 무슨. 주제넘는 소리라는 버르장머리 고치려면 너나 내 병원으로 와라. 장침을 꽂아줄 테니. 초반에는 시부모님이 너무 악담을 해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애초부터 어느 정도 천대받을 걸 예상하고 갔기에 저는 금방 적응을 했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대화를 하려 애써 노력하지도 않고 열심히 밥을 먹었죠. 막상 제가 말을 안 하니 오히려 시부모님 쪽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며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할 거냐는 등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물어보시는 말에만 친절하게 대답해드렸답니다. 그리고 자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상견례 때는 저희 부모님이랑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그날은 오늘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등의 언행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 못마땅하신 거 저 존중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공격적인 말씀은 삼가주세요. 저 대바라진 것을 봤나?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 사람 말대로 안 할 거면 저희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그럼. 아버지는 어차피 오셔도 할 일 없으시고 엄마 대신 화촉 점화해줄 사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두 분 없어도 결혼식 잘만 굴러가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말씀 가려서 안 하실 거면 그냥 오지 마세요.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부모님은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상견례 때는 말씀을 좀 가려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싫은 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는지 그저 뚱하게 있다가 하셨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저희에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었죠. 사돈내외가 영 불편해 보이시던데 괜찮은 거 맞니? 영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사실 저희 집이 그다지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산 지 이미 오래고 결혼하고 나서도 교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혼집도 일부러 저희 본가와는 먼 곳에 구했고요. 걱정하실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장모님. 칼같이 시댁과 선을 긋는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안심하고 돌아가셨어요. 과정은 불안했지만 다행히 저희는 무사히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대로 신혼 때는 정말 시댁과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조차도 그냥 지나갔어요. 저보다도 남편이 더 시댁에 가기 싫어하니 저는 더없이 편했고, 덕분에 결혼 초기엔 행복한 나날들만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삶에 끼어들었어요. 건강하시던 저희 부모님이 그만 큰 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예요. 당시 걸핏하면 몸살이 나고 몸이 허약해지던 남편은 긴 휴가를 냈고, 저희는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휴양림에서 열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었는데요. 이틀째 되던 날, 저희 부모님 집에 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어요. 하지만 치솟는 불길에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집 안에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죠. 서울로 막 진입하던 때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집 방향으로 향하던 차를 다시 병원으로 돌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 두 분을 전부 열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화재가 발생한 건 에어컨 실내기가 과열된 게 원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댁 에어컨 실내기였고, 그 일로 저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부모님 유산으로 보험 및 손해보상금 처리를 전부 해드리고, 남은 빚은 상속 포기로 진행했기에 문제될 게 없었지만, 저희는 피해가 심한 세대에게 따로 또 보상금을 드렸어요. 저희 부부의 형편상 무리한 지출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님 장례에서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동안 힘들어하는 절 오랫동안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겸직 신청을 해서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발적으로 오버타임 근무를 하며 돈을 더 벌었고요. 그러던 중 다니던 요가 학원에서 요가 강사 자격증 클래스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요가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요가 강사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저는 강사 자격증을 따볼까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더군요. 당신 마사지 샵에서 회원관리 잘하잖아. 요가 강사도 똑같을걸?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동안은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우리 형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일을 더 하면 되지. 난 당신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럼 한번 해볼게.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일을 하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마다 강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반년 만에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대부분의 살림을 하며 정말 많이 도와주었죠. 택배 일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했으니까요. 초보 강사가 된 저는 이제 저도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쉬게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나둘씩 시작할 때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꾸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시름시름 앓더군요. 원래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한 번씩 크게 아프더니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는 듯 했죠. 특히나 이 시기에는
건강이 영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계속 아팠다 덜 아팠다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 이곳저곳 다녀보았죠. 하지만 검사를 받아봐도 딱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는 듯 했어요. 여보, 저번에 다녀온 땡땡병원 있잖아. 땡땡병원이 거기보다 분당에 있는 곳이 더 괜찮대. 거기가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더 좋으시다네? 다음 주에 거길 가보자. 아니야, 됐어. 이제 병원은 그만 가고 싶어. 병원비가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동안 통 쉬질 못해서서 피곤한 것 같아. 큰 병이 있다면 벌써 의사들이 밝혀냈겠지. 당신이 그냥 피곤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 잘 때 계속 끙끙 앓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택배일을 다음 달까지만 하려고 이미 얘기는 해놨어. 거기도 새로운 사람 구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쉬어볼게. 그럼 괜찮아질 거야.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남편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겸직으로 일하던 택배 일을 줄이겠다고 했죠. 저는 그래도 병원에 가는 걸 포기할 수 없어 몇 번이나 더 남편을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택배 일을 그만두기까지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 사이 남편은 자기가 자면서 끙끙 앓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아예 저랑 따로 자겠다며 옷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잤어요. 제가 가뜩이나 몸이 안 좋으니 당신이 침대에서 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서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예의주시만 하며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요. 애써 큰일이 아닐 거라고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남편은 저희가 살던 지역만 택배 배달을 했기 때문에 트럭이 아닌 9인승 차를 타고 짐을 나르곤 했어요. 뒤에 공간을 전부 짐칸으로 쓴 거죠. 그런데 남편이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꺾는데 뒤에 실었던 짐들이 전부 쏟아졌다는 겁니다. 트렁크 문이 열려서 말이죠. 남편은 그날따라 짐이 많아 본인이 트렁크 문을 끝까지 닫지 못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 사고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트렁크 문이 설령 열렸다고 해도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해봤자 얼마나 세게 했다고 짐이 전부 길거리로 쏟아지나요? 조금 경사가 진 골목이쯤이야 했지만 그래도요. CCTV를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가던 말던 어쨌든 망가진 물건들은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택배가 아예 분실된 것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까지 날아오는 짐들에 맞아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해왔고요. 이제 좀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나 했더니 또 엄청난 지출이 생기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자책하는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마침 또 제가 요가 강사로 일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둘이 함께 일을 하면 빨리 마이너스를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큰 불행이 찾아온 중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고가 터지고 며칠도 되지 않아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어도 아이 소식이 없어 초조함이 생기던 차였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서 저는 일단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한 5초쯤 있다가 억지로 웃으며 기뻐하는 척을 하더군요. 당연히 저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왜? 걱정돼? 괜찮아. 우리 애 잘 키울 수 있어. 아니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피곤했어서 그래. 당연히 기쁘지. 혹시 아이 가지기 싫었던 건 아니지?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아이는 늘 가지고 싶었지. 남편이 영혼이 하나도 없는 말투로 기쁜 척을 하는 모습에 저는 됐다며 그냥 안방으로 들어와서 잠들어 버렸어요. 물론 저도 저희의 형편상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에 제대로 마음이 상하더군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 2시간쯤 지났으려나요? 저는 부산스러운 소리에 다시 잠이 깰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외투를 챙겨 입고 있더군요. 뭐야? 무슨 일이야? 나가려고? 응, 깼어. 남편의 목소리도 안색도 너무 안 좋아서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더니 세상에 몸이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열이 왜 이렇게 심하게 나? 당신 괜찮아? 지금 병원 가게? 당신은 쉬고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이런 상태를 어떻게 혼자 가? 기다려, 외투 가져올게. 부모님 불렀어. 어? 부모님? 시댁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사시잖아. 부모님이 병원으로 와주신다고 했어. 병원 갔다가 부모님 댁에 좀 있다 올게. 병원 많이 다녀봤지만 양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불렀어. 부모님 있는데 당신 데려가고 싶지 않아. 내가 연락할게. 집에 있어. 시댁 식구와 관련해서는 늘 저보다 더 예민하게 굴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결국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하라는 말을 30번쯤 하고 남편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는데요. 저는 다음 날 날이 밝아서야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닌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서 온 연락이었죠. 어제 저녁에 석진이가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네? 뭐라고요? 무슨 사고요? 택시를 타고 오다가 도로에서 고라니를 쳤다고 하더구나. 기사랑 석진이 둘 다 다쳐서 병원에 와 치료받는 중이다. 고라니라고요? 아니 병원 가는 길에 그럴 만한 도로가 없을 텐데요. 어제 병원으로 바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남편은 얼마나 다쳤어요? 심각한가요? 병원? 석진이는 우리 집에 오는 길이었어.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큰 산 옆으로 난 길 있잖냐. 어쨌든 그리 됐다. 어제 그이가 많이 아파서서 병원으로 바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병원이에요? 남편은 얼마나 다쳤는데요? 석진이는 괜찮다. 치료받으면 다 나을 거야. 어머님, 병원은 어디냐고요? 석진이가 오지 말라고 한다. 너한테 어디 병원인지 알려주지도 말라고 하고.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편 좀 바꿔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빨리 병원을 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꿔주지도 않고 끝까지 병원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침묵으로 일관하더군요.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급기야 남편의 핸드폰이 아예 꺼진 것 같더군요. 시댁에서 작정하고 저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타고 갔던 택시조차도 남편이 부른 거였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었죠. 시댁에 작정하고 찾아가 몇 날 며칠 지켜봐도 시부모님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어요. 저는 미친 사람인 척하고 경찰까지 들어가 그날 고라니를 치고 사고가 났던 차량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런 사건 없이 그런 걸 찾아줄 수는 없다며 번번이 거절만 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한 달 동안이나 못 보고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니 번호가 뜨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받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전해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남편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지금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가지고 있던 짐은 알아서 처분해. 앞으로 우리가 따로 볼 일은 없을 것 같구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남편이 죽었다고요? 어머님 같으면 그 말을 믿겠어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왜 죽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간 몸이 많이 아팠다고 들었다. 그런 와중에 사고까지 당하니 몸이 벼터내질 못한 모양이야. 어쨌든 할 말 다 전했으니 이만 끊으마. 어머님! 저는 정신이 나갈 만큼 화가 나서 전화가 끊기자마자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앞에서 몇 날 며칠이라도 있을 기세였죠.
그간 시댁에 항상 인기척이 없었는데 그날 갔더니 놀랍게도 불이 켜져 있더군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초인종을 100번도 더 누르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당장 나오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시댁 식구들은 꼼짝도 않고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저는 과장 하나도 없이 3시간을 넘게 그 앞에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저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시아버지를 옆으로 밀치고 시댁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더 힘이 세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집에서 먹거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가 난 상태여도 덩치 큰 할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당시 임산부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시아버지는 정승같이 딱 집 앞을 버티고 절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저희 남편 어딨어요? 애들 엄마가 연락하지 않았냐? 석진이는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걸 저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님 얼굴이 지금 아들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냐고요. 갑자기 남편이랑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 놓고 죽었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우리 당연히 힘들지. 네가 아무리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봤자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다. 이만했으면 이제 그만 가라. 저는 배우자예요. 게다가 그 사람 애를 임신하고 있다고요. 제 아빠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는 죽었다는데 아버님 같으면 제정신일 수 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행동이 너무 수상하잖아요. 지금 전 두 사람 말 안 믿어요. 남편 사망 신고라도 하셨어요? 죽었으면 어디에 묻었는데요? 제대로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워낙 표정이 없으셔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시 말이 없어진 시아버지를 붙잡고 저는 다시 남편의 행방을 물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울고불고 화를 냈다가 매달려도 봤다가 난리를 쳤지만 시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계셨죠. 제가 지쳐서 힘이 없어지자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석진이는 정말로 죽었어. 화장했고 유언에 따라서 뼈가루는 강에다 뿌렸다. 지금 임신한 상태면 몸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아라. 남편이 갔어도 애는 이제 태어나는데 애를 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의미 없는 짓 그만두고 이제 들어가 쉬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 더 시댁을 찾아갔죠.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당시 저는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요. 그나마 제가 정신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연락을 받고 시아버지 말대로 임산부인데 너무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퍼뜩 깨달은 것이었죠. 당장은 남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것보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몸 관리도 잘하고 돈도 예전처럼 다시 잘 벌어야 했죠. 그래야 출산 전후로 일을 쉬더라도 금전적으로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정신을 차려 다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경찰서나 그 근처 병원 등을 찾아가 남편 이름으로 들어온 환자가 없었는지 물어보고 다녔죠. 혹은 그 이름으로 사망 접수나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병원에서도 남편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경찰에서조차 계속 사망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만 하고 발벗고 나서서 남편을 찾아주진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는 자꾸만 찾아오는 저에게 원래 집 나간 배우자는 경찰에서 찾아줄 수 없는 거라며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더러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이후로 경찰에 찾아가는 걸 관두고 남편을 찾으려는 노력도 관뒀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와 움직이는 게 힘들어진 탓도 있었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어서 바로 집으로 와서 아이를 혼자 돌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저절로 줄줄 났죠. 출산과 동시에 마사지샵과 요가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 전에 남편을 찾겠다고 매일같이 시댁이며 경찰서,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니 일을 제대로 못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애 키울 생각하면 푼돈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미역국을 사 먹는 제 모습이 스스로 너무 처량하더군요. 몇 달 동안 아이랑 둘이 지내며 몸은 하루하루 축났고 저는 더 이상 울 힘도 없어질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있었어요. 신생아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니 우울증이 날로 심해져만 갔죠. 계절이 3번쯤 바뀌었을 때 이대로는 애도 죽고 저도 죽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택시를 부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무작정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 카메라 앞에 아이를 들이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를 보고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초인종을 몇 번 더 누르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간의 경험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문을 여는 동시에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몸의 반을 시댁 집안으로 들이밀었죠.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남편 사망신고 아직 안 했어요? 남편 죽었으면 얼른 사망신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보험금이라도 받죠. 저야 그렇다 쳐도 이 집 손주가 굶어 죽을 판이에요 지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문에서 얼른 안 떨어져?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려고 하자 저는 아예 문고리에 매달려 버렸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죠. 이 집 손주가 죽는다고 당장 돈을 빌려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이라도 써줄 테니까 돈 내놔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무식하게 와서 목소리만 높이면 다야? 당장 나가. 난 니네 같은 거지들 상종 안 한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불러요 경찰. 부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살아있는 남의 남편 죽여놓고 보험금도 못 받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당신들이 살인이라도 했을 줄 어떻게 알아? 당신들이 내 남편 죽였지? 불러 경찰. 내가 당신을 다 살인자로 신고할 거야. 너 정말? 쌀이라도 갖다 줄 테니 얼른 나가.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으면 저도 애기도 이런 고생 안 해요. 당신들이 이딴 짓을 하고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사람을 잡아놓고도 인간이냐고.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전부 토해져 나오면서 저는 결국 문에 매달린 채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말았어요. 당신들 모두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욕을 해대면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거실에서 현관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을 보니까 현관문을 잡고 있던 손이 저절로 힘이 풀리고 멍하니 그 사람을 응시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죽었다던 남편을 만나서가 아니었어요. 당신 뭐야? 당신 내 남편 맞아? 꼴이 그게 뭐야? 제가 놀란 건 남편의 몰골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이며 한복이며 요상한 꼴을 한 남편은 절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당신이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신을 받았거든. 신을 받았다고? 그게 무슨 무당이라도 됐다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남편의 몰골은 그게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데 시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안아서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저를 이렇게 세워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애를 받아들고 얼른 달랬고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끄는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드디어 미쳤나 싶기도 했고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재작년부터인가 자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당신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긴 나도 직접 겪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되기 싫어서 거부했는데 그럴수록 자꾸만 주위에서 이상한 사고가 나더라고. 그리고 자꾸 아프고. 처음엔 한두 번 그러다 많은 것 같더니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 그런데 그때 당신이 임신을 했다니까. 내가 거기 계속 있으면 당신이나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피한 거야. 그래서 그게 다야?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했다고? 상식적으로 그럼 당신이 직접 나랑 통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어야지.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 요양원을 갔다던지. 멀쩡한 사람 어거지로 과부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이유라고 되는 거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시엔 나도 부모님도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차라리 내 존재 자체를 없애면 당신이 빨리 포기할 줄 알았어. 처작시 내팽겨 쳐놓고 내가 당신 찾기를 포기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 당신 이거 이혼 사유야. 알아? 사기라고. 세상에 어떤 미친 인간이 임신한 지 아내한테 시부모 시켜서 죽었다는 사기를 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딴 사기 행각에 가담해놓고 뭐? 거지라고? 당신들 단체로 다 정신이 나간 거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뒤 아기를 안고 있던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더군요. 그럼 어떡하니? 아들 놈은 목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 한약도 양약도 안 들고 무당이 안 되려면 굿을 하라 그러더니 굿하고 나니까 얼마든지나 또 애가 쓰러지더구나. 결국 무당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굿을 하고. 굿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말이야. 너한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도 얘 옆에 있으면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임산부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뿐이야. 그런데 네가 좀채 포기하질 않으니 우리도 지쳐서 말이 좀 험하게 나갔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석진이가 또 용해. 우리도 여즉 석진이 말 들은 건 그래야 아기가 산다 그래서였어. 뭐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것 보니 이제 괜찮나 보구나. 이거 쌀 담아온 거니 가져가. 그리고 이것도. 일단 100만 원만 넣었다. 우리도 지금은 당장 이것뿐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쌀을 받아들고는 그걸 그대로 남편한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의 머리를 맞은 쌀 봉지와 봉투가 바닥에 툭 떨어졌죠. 됐어요. 저 인간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전부 저 인간한테 책임 물을 거니까. 저는 정내미가 전부 떨어져서 쏘아붙였는데요. 남편은 세상 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조건을 적어와. 전부 합의해주고 이혼할게. 그리고 이 집에 다시 찾아오지 마. 애한테 안 좋아. 당신이랑 나랑 결혼 전에 사주를 봤어야 했는데. 너무 평안한 모습에 저는 속이 뒤집혀 쌀봉지를 집어들고는 남편한테 마구 휘둘렀어요. 쌀봉지가 터지고 남편 볼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는데도 남편은 그냥 맞고 있더군요. 저는 씩씩대면서 아기를 다시 안아들고 돈봉투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변호사의 힘을 빌려 남편에게 집과 양육비,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했죠. 남편은 그 변호사 상담 비용까지 내주었고 모든 내용을 전부 합의해 주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알아보니 무당은 처음 몇 년 동안 돈을 정말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신기가 가장 세다나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남편은 지금까지 양육비도 상당히 많이 보내주었어요. 처음엔 이 기가 막히는 상황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질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요가 강사로 취직도 했고요. 그동안 제 자신도 아이도 너무 방치해 놓았기에 저는 더더욱 육아와 제 건강을 챙기는 일에 엄청난 집중을 해야 했답니다. 생활이 안정궤도에 들어서니 전 남편의 입장도 얄궂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쳤던 건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답니다. 전부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앞으로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저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행운과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